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그림 그리는 그림쟁이입니다. 최근 제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꿈인가 싶네요. 뉴스에서나 접할 일을 제가 겪게 돼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지금도 많이 힘드네요. 마지막에 제가 하소연을 할 수도 있어요.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에 나오고 대학도 미술 전공으로 가서 제 주변엔 예체능이 많았고 일반과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사람을 보면 설레고 재밌어 했어요. 졸업을 하고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을 받았는데 그 사람과 잘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 친구 결혼식까지 갔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제 운명을 만났습니다. 소개팅한 남자와 친구가 돼서 그 남자의 결혼식에 가게 됐고 거기서 이상형을 만나다니 웃기지 않나요? 제 이상형의 남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신부 친구의 남자친구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한 번 본 사람을 짝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제 친구가 소개를 받아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땐 전시 준비로 바빠서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자기 믿고 한 번만 해보라는 겁니다. 결국 저는 소개팅을 하기로 했고 사진을 보는데 그 남자인 거예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소개팅 날까지 떨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한 씨? 처음 인사를 하는데 심장이 떨려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날 바로 애프터 신청을 받았고 두 번째 만에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 저와 너무 달라서 재밌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굉장히 매너가 있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진국이더라고요.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상형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상형이 성격도 괜찮다.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남자친구는 꽤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도 못 사는 편은 아닌데 저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뽐내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이런 완벽한 남자친구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잘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어머니에게 꽤 비싼 가방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했지만 얼마 전 어머니 생신인 걸 알고 사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저는 선물의 가격보다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선물을 챙겨준 마음이 너무 예쁜 겁니다. 어머니도 선물을 보더니 너무 고맙다고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 엄마가 밥 한 번 먹자는데 시간 괜찮아? 괜찮지. 부담스러워? 남자친구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니야.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인사드리자. 그렇게 부모님을 만나는 건 미뤄뒀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기념일을 챙겨줬고 아버지 생신 때도 챙겨줬어요. 여행도 다녀오라고 숙소도 예약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점점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은근슬쩍 저한테 언제 볼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오빠, 있지? 이런 말을 하기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닌데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빠가 센스 있게 먼저 말을 꺼내줬습니다. 왜? 부모님이 나 보고 싶어 해? 어떻게 알았어? 자기 눈에 다 쓰여있지. 이러니 제가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눈치도 빨라서 사람 마음을 잘 알더라고요. 만나도 돼? 그럼 나는 괜찮아. 남자친구는 괜찮다며 좋은 식당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드디어 만난다고 좋아하셨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떨떠름했습니다. 부모님과 남자친구가 처음 보는 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친구의 외양을 보고 더 마음에 든다고 사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엄마 왜 그래 부담스럽게. 왜? 장모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남자친구는 애교스럽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무덤덤하게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괜히 아버지 눈치를 봤습니다. 남자친구는 따로 집으로 갔고 저는 부모님과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보고 헤어지라는 겁니다. 헤어지거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헤어지라니. 그래요. 이런 청년이 어디 있다고 헤어지라는 거예요. 당신은 마음에 안 들어요? 기생 오라비처럼 생겨서는 말하는 게 현란한 게 좋지 않아. 사람이 좀 무거운 면도 있어야지. 너는 꼭 저런 놈을 데려와서는. 아니 요즘 청년들 같지 않게 애교도 많고 얼마나 보기 좋았는데 나는 마음에 든다. 너희 아빠 말 듣지 마. 괜히 하는 소리야. 당신은 왜 딸 혼사끼를 맞고 그래요? 집도 있어 보이더만. 아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빠는 어떤 사람이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애가 좋다는데 좀 봐줘. 그것보다 애가 참 괜찮아.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지만 아버지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좋게 좋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를 설득한다고 꽤나 고생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이 터져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한 친구 때문에 저의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말았거든요.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욕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비밀을 말하고 힘들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 사이가 좀 멀어진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제 욕을 하고 다닌다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내용이 제가 남자친구의 돈을 보고 사귄다고 돈만 밝히는 연이라는 등 남자친구가 이상한 쪽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등 가지각색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때는 친했던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제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가 제 남자친구 보고 느낌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들리겠어요. 엄청 좋아 죽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때는 그저 그 친구가 참 미웠습니다.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걔 얘기만 듣고 좋지 않네 문에 말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걔가 나 욕하고 다니는 거 알잖아. 그럼 괜히 안 좋은 쪽으로 말했겠지. 그럼 그냥 걸러 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 알지, 아는데 나는 걱정이 돼서. 뭐가 걱정이 됐는데? 아니, 그냥 요즘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괜히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랑 만났다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지. 내가 알아서 해. 알았어.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저는 한 친구와 싸우게 됐고 그 이후로 그 친구와도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골칫거리였어요. 그 친구는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한 번씩 안부 인사를 묻는 정도였는데요. 제가 친구에게 이래저래 치이고 있을 때 연락이 와서 그 친구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만났고 남자친구와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 친구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제 지인과 잘 지내는데 그런 말을 하니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가 제 남자친구에게 고백을 했다지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울면서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는 따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남자친구가 울지 말라고 애처럼 왜 그러냐고 한 소리를 했어요. 저는 그 모습에 한 번 더 반하게 됐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는 그 소리를 듣고 울음을 멈췄고 거짓말처럼 사람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남자친구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따지더라고요. 솔직히 오빠도 좋았던 거 아니에요? 좋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를 좋아한다고 너 괜히 이상한 쪽으로 듣는 거 아니야? 오빠 저런 애 계속 만날 거예요? 나를 봐요. 내가 더 예쁘고 더 귀엽잖아요. 유치해서 상정도 하기 싫었습니다. 친구는 계속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가나요? 그 이후로 그 친구와는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물론 제 잘못도 있겠지만 이상한 친구들도 많아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제 이야기들이 나돌았고 결국 전 친구들과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남자친구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설상가상 제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희 가족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제 동생을 쳤고 동생은 병원에 가는 길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지어 파란불이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건너편에서 저는 그 사고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 이후로 길을 걸어다닐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왜 사나 싶고 동생 대신 내가 죽었다면 좋았을걸. 나는 왜 구하지 못했지. 나 때문에 동생이 죽었어.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더라고요. 동생을 잃어 힘드실 텐데 저까지 그러니 죄송했습니다. 저도 이겨내려고 했지만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어요. 지나가는 길이 온통 그 사고 현장으로 보였고 동생의 피와 숨소리, 떨림이 다 느껴졌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지옥길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울면서 제발 밖에 나가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괜찮아지길 기다려준 남자친구도 힘들었는지 제게 지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도 나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 컸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나가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다시 공포가 오기는 했지만 하루하루 숙제처럼 천천히 나가봤어요. 처음에는 마당으로 나가보고 그 다음 집 앞 도로 그리고 마트 천천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엄마, 나 병원 갈래. 그래, 잘 생각했어. 힘들면 가야지.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때 동생이 괜찮아 언니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 같겠지만 정말 들었어요. 뭐 사실은 아니겠죠. 제가 너무 힘들어서 환청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엄마를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하염없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 놓아 울었어요. 그 덕분인가 거짓말처럼 제 안에 있던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론 밖에 나가는 건 용기를 가지고 가야 했지만 예전만큼 무섭지는 않았어요.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미안했어요. 하루하루 매일 저희 집에 와서 제 상태를 보고 말도 걸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을 매일 찾아와 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아버지도 마음을 열었고 어머니도 남자친구에게 의지를 했어요. 어머님,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든 젊은 남자 필요하면 저 불러주세요. 아버님, 어머님. 남자친구 덕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를 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 어느덧 저희가 사귄 지 6개월이 넘어갔습니다. 6개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일이 있었어요. 동생의 사고, 친구와의 관계, 남자친구와 연애, 전시회. 일이 아주 많았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제게 선물 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길게 만난 건 아니지만 정말 잘 맞았고 이 사람과는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남자친구가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잘해주기는 했어요. 점처럼 선물도 많이 주고 매일 저를 보러 와주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도 헤어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야 오빠의 모습이 조금 보여진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모습도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눈에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꼭 결혼을 해야겠니? 아빠도 허락하셨잖아요. 자꾸 왜 그래요? 그래요. 아유, 아니 이 양반이 자꾸 왜 그럴까? 됐어, 신경 쓰지 마. 아버지는 계속 뭔가 찝찝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대판 싸웠습니다. 아니 허락은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건 무슨 심리인가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다고 해도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면 그런 말은 좀 조심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버지에게 너무 섭섭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싸웠어? 남자친구는 그걸 또 찰떡같이 알아맞히더라고요. 항상 아버지와 다투면 남자친구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이번 건은 말을 할 수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번엔 또 뭐야? 뭔데?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한숨을 쉬는 겁니다. 너 이러는 거 나 좀 힘들어. 제가 힘들어했을 때 빼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저는 바로 사과했지만 남자친구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파혼하자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좀 힘들어. 그러자 갑자기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는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시간을 가지자니 이건 그냥 헤어지자는 소리 아닌가요? 그렇게 저희는 며칠 만나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계속 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자기가 경솔했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연락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미안해. 일도 잘 안 풀리고 사람들한테 치여서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너까지 그러니까 참을 수 없더라고. 그러면 안 됐는데 미안해. 내가 경솔했어. 아니야, 나도 미안해. 오빠가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갑자기 머뭇거리던 남자친구가 제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조금 당황했어요. 남자친구가 꽤나 잘 사는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어요. 얼마? 1,000 정도 빌려줄 수 있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조금 모자라서. 나중에 바로 갚을게. 부모님은 모르는 사업이라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알겠어. 저는 당연히 갚을 거라 생각하고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제게 몇백을 더 붙여서 돈을 돌려줬어요. 오빠 돈 더 준 거 같은데? 고마워서. 남자친구에게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래도 이자도 아니고 남자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몇백을 받는 게 좀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다음 주 주말 시간 돼? 어머니가 보자고 하시는데 괜찮아? 늘 어머니께서 바쁘셔서 인사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주말에 시간이 된다고 해서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습니다. 한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았는데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끊었습니다. 하지만 또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와서 다시 받았는데 그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남자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끊더라고요. 순간 당황해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날 남자친구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어떤 여자가 갑자기 그 남자 믿지 말라고 했다? 완전 웃기지? 그때 남자친구가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래? 아니, 요즘 좀 이상한 여자 한 명이 있거든. 그 여자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그냥 이상한 여자가 한 말이 웃겨서 말을 해줬는데 갑자기 자기 스토커가 있는 것 같다고 그 여자가 제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 뭐야,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 소름 끼친다.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모르겠네. 차단했어? 남자친구는 왠지 모르게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또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뭐 돈이야 빌려주는 건 어렵지 않지만 자자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어차피 결혼할 상대니 돈을 당장 갚으라고 할 수도 없어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안 빌려줄 수도 없으니 빌려줬어요. 오빠, 근데 어디 쓰는지 물어봐도 돼? 그냥 좀 쓸 곳이 있어서. 고마워. 바로 갚을게. 남자친구는 제대로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그냥 넘겼어요. 돈은 확실하게 갚으니 저도 거기서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살짝 다툼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서운하다며 자기가 돈을 제대로 갚는데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돈을 계속 빌리는 것 자체가 좀 신뢰되는 행동이 아닌가요? 어렸을 때부터 돈은 함부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또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배워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자친구와 잘 이야기가 돼서 잘 풀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됐습니다. 그날따라 화장이 잘 돼서 기분이 좋았어요. 부모님도 괜히 긴장을 하셨는지 잘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오늘 예쁘다고 편하게 있으면 된다고 계속 긴장을 풀어줬어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온화했습니다. 어머님 집이 너무 예뻐요. 저 이렇게 큰 집에는 처음 와봤어요. 아유, 이제 집주인 될 텐데 적응해야지. 네? 저는 놀라서 차를 마시다 사례에 걸렸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단정히하고 저는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엄마 대박. 시어머니가 내가 이제 집주인이 될 거라는데? 이래도 되는 거 맞아? 시어머니는 내내 저를 칭찬하셨어요.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천천히 받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너 묻지 말고 지금 거래처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잠깐 나와봐. 어머니의 이야기에 당황했지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저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어머님, 저 거래처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잠깐 밖에서 받을게요. 그냥 여기서 편하게 받아도 되는데 편한 대로 해요. 정원으로 나가자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너 혼자만 몰래 빠져나와. 위험해. 무슨 말이야? 어떻게 빠져나와? 한 번만 믿고 그냥 나와. 가방이랑 지갑이랑 다 안에 있는데? 그거 걱정 말고 빨리 나와. 저는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엄마는 다친 곳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놈 사기꾼이야. 그러고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경찰서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무슨 말을 들었는데? 내가 너 가구 점을 보러 갔는데 그놈 그거 사기꾼이라고 빨랑 너랑 떼어내야 한다더라고. 엄마도 참, 엄마 도대체 왜 그래? 그런 이유로 지금 나 부른 거야? 어머니는 갑자기 화를 내시며 제게 이 결혼 반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한바탕 했습니다. 안 돼! 이 결혼 반대야! 저는 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급하게 나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남자친구는 오히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해줬습니다. 차마 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사기꾼이라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에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자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물론 사기꾼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하냐고 화를 내며 책상을 발로 차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낸 모습은 처음 봐서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라서 남자친구를 다그쳤어요. 남자친구는 소리를 쳤다는 걸 깨닫고는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결혼 못할까봐 그랬어. 아니야.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반대하시네. 왜 반대하셔? 미안. 아니야. 말하기 힘들면 하지 마. 오빠 그런데 나 오빠 집에서 잠시 지내도 돼? 제가 잠시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자 남자친구는 당황하며 시어머니가 불편해하실 것 같다고 대신 자기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오피스텔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뭐야, 오피스텔 있어? 왜 말 안 했어? 아, 최근에 계약했어. 정신없어서 말을 못했나 보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남자친구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집은 굉장히 깔끔했어요. 깔끔하다 못해 뭐가 없었습니다. 딱 있을 가구만 있고 사람이 사는 곳이 맞나 싶었어요. 남자친구는 사용을 잘 안 해서 뭐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며칠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남자친구 오피스텔과 작업실만 왔다 갔다 했는데 작업실에 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보고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체념해서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경찰서로 온 겁니다. 그냥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제 남자친구가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점쟁이 말 하나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곧이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정말 사기 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 한 분이 제 남자친구를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폭행 절도까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믿었던 사람이 전과가 있다고 하면 당장 가서 말을 할 건가요? 예전에 그냥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가족 중에 누가 범죄를 저지르면 숨겨줄 건지 밝혀낼 건지. 전 바로 밝혀낸다고 말했어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혼이 나야 한다고 그런 사람과 절대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남자친구에게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순간 저는 예전에 전화했던 그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차단을 풀고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해봤어요. 연그름이 들리고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대 들리지 말아야 할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남자친구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순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심장이 요동치고 숨이 찼습니다. 저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고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한테 사기친 건 아니잖아. 결혼은 안 할게. 나만 믿어줘. 그 이후로 저는 남자친구를 어떻게 대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결혼하자고 해버렸으니 바로 헤어져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지켜볼지 고민을 했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는 평소처럼 남자친구를 대했어요.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냐고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데 속이 너무 울렁거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을 좋아했다는 것과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오빠, 오늘 영화 보러 갈까? 영화? 좋지.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빠르게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은 그 여자와 전화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친구가 제 곁에 있는 게 안전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빌렸습니다. 그제야 그 여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알죠? 저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아니, 그게... 한 번만요. 혹시 그쪽이 위험한 상황이면 제가 도와줄게요. 그쪽도 저를 도와주세요. 여자와 저는 짧게 대화를 하고 다음날 남영주 한 카페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이유연 씨? 그 여자는 무엇 때문인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와 그 여자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제게 전화를 하게 됐냐고 물어보니 자기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위험을 무릅쓰고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것도 모르고 그 사실을 말했고 남자친구가 그 여자분을 찾아가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자기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여자분을 찾아가서 때린다고 했어요. 왜 맞고만 있어요? 그러지 말고 피하면 되잖아요. 그 여자분이 이야기하기를 사진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서 피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부모님 집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집은 반지하방이고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건 주식이나 도박이었고 애초에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이 많은 유부녀를 만나면서 돈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아니 그럼 어머님은요? 집은? 오피스텔도 있던데요? 그거 다 빌린 거예요. 오피스텔은 아마도 뭐 누가 해줬나 보죠. 저 만날 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집 이렇게 생겼죠? 그 여자분은 남자친구 집을 보여줬습니다. 그 집은 렌트를 한 거라고 이야기해줬고 자기가 잘 산다는 걸 보여주려고 매번 빌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같은 수법으로 당했고 어떻게 하다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헤어지게 됐지만 사진과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며 돈을 뜯어냈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남자친구가 하라는 대로 다 해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 나도 이상한 게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전 여자친구분도 결혼을 약속했었는데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지자 바로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좀 회사 사정이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 바로 사과를 하고 다시 사귀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헤어지게 됐지만요. 남자친구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그저 좋은 집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것이 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게 빨리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과연 사랑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중간에 잠시 시간을 가졌을 때 그때 남자친구가 도박을 하고 돈을 다 잃어서 예민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기에 절도에 폭행 도박이라니 정말 최악의 남자 아닌가요? 그날 이후 저는 쉽게 잠이 들 수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몇 바퀴 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처럼 맞을까 무서웠고 그 사람처럼 협박을 당할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화를 낸 것만 봐도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상상이 가니 더 두려웠어요. 다음날 저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며 자기 말을 들었어야지 않겠느냐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와서 누구와 싸울 정신도 아닌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를 치며 제 잘못이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누가 사기꾼인 걸 알고 결혼을 하겠어요. 저도 당했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이 잘못이라고 하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됐는데 아버지에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멍청한 딸 둬서 좋겠네. 아빠는 좋겠어. 자기 말이 맞았으니. 이런 멍청한 딸은 자기 말도 안 듣고 이런 꼴이 됐다고 지금 비웃고 있는 거야? 나도 힘들어. 그 순간 아버지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여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았습니다. 아버지도 놀랐는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나오면 안 됐지만 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쳤는데 맞기까지 하니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순간 욱해서 저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대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기야. 어디야? 지금 일하고 있지. 그래? 여자 만나고 있어?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져 저는 그만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정적을 깬 건 남자친구의 욕이었습니다. 너 미쳤어? 뭔 소리라는 거야? 너 지금 다 의심하냐?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 보통과 다르게 너무 흥분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욱하는 게 보였습니다. 왜? 맞나봐? 찔려? 그럼 당장 와. 미쳤어? 일한다고! 그러니까 안다고. 여자 만나는 일. 그 순간을 참았어야 했습니다. 그년이지? 그년이다 말했지? 남자친구는 갑자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본 모습을 보여줬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너 오피스텔로 와. 싫어. 카페로 와. 주소 찍어줄게. 그렇게 남자친구와 카페에서 보게 됐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자 긴장이 됐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사람 한 명 죽일 듯한 표정을 하고 오더라고요. 미쳤어? 내가 오피스텔로 오라고 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싫다고. 너 갑자기 왜 그래? 아니,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 미친 여자야. 그 여자 말 믿지 마. 그러자 갑자기 또 제가 아는 남자친구의 모습으로 부드럽게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여자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봐. 그러지 말고 우리 오피스텔에 가서 이야기하자. 거기는 또 누가 해줬대?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거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오늘 아빠 말을 듣고 깨달았어. 내가 잘못이었어. 내가 등신같이 너를 좋아해서 이런 꼴이 났으니까. 내가 오늘 이 관계 끝내려고 오빠 불렀어. 왜? 나도 오피스텔 가서 때리게? 때려봐. 어떻게 나오나. 남자친구는 그 순간 책상을 발로 차더니 제 뺨을 때렸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 성격으로 그동안 잘 숨겨왔는지 놀랄 따름이었죠.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그 옆에 있던 남자 손님이 남자친구를 말렸습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입안이 터졌더라고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러려고 이렇게 좋아했었나, 뭐를 위해서 이 사람과 미래를 그렸나,
고작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이 난리를 쳤나 싶었어요. 그때 경찰이 왔고 저와 남자친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잘 풀라고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는 바로 나와 곧장 집으로 갔고 제 모습을 본 어머니가 놀라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이 왔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받았어요.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버리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족들 다음으로 믿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니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날 어머니와 다시 한번 더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모든 사실을 알았고 저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기, 절도, 폭행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망갔다가 잡혔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결국 뇌사 판정으로 죽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동생이 그렇게 죽었는데 정작 옆에 있는 살인자를 못 봤다니. 어머니도 그 소식을 듣고 휘청거리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런 놈이 좋다고 사위라고 하다니. 저는 정신을 바로잡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핸드폰,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압수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때서야 경찰들은 이게 심각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에게 사진들도 보내줬어요. 접수를 하고 저는 작업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작업실에 남자친구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눈이 돌아 있었어요. 너 때문에 다 망했잖아. 너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 망할 년이 내 말을 안 듣는 건데. 그 년이 나 신고했다고 했는데 네가 그랬지? 네가 선동질했지? 순간 남자친구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도 무서운데 거기에 칼까지 들고 있으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내가 전화 안 받으면 죽여버린다고 했지? 내가 장난 같아? 너도 그년이랑 똑같이 당해봐. 조용히 맞을래? 아니면 죽을래? 여기 네 작업실에서 죽는 것도 꽤 나쁘지 않겠다. 그치? 뭐 이제 콘박 먹을 텐데 사람 좀 죽인다고 뭐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한 명 죽이나 두 명 죽이나 똑같지 뭐. 순간 저는 무슨 말을 들었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남자친구를 피했고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명 죽이나 두 명 죽이나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 전 여자친구분은 무사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누구를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남자친구가 칼을 휘두르며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무시하지 마. 나 무시하지 마. 무시하지 마. 무시했어? 진짜 공포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이 이렇게 돌아버릴 수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정말 칼에 찔려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다행히 경찰이 들어왔고 저는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진짜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여자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분은 전보다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괜찮아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남자친구의 일을 다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 괜찮아요. 이제 그 인간 잡아야죠. 저 감사해요. 유엔 씨 아니었으면 저 계속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을 거예요. 저 용기 내서 신고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서 같이 신고하고 왔어요. 그 여자 말고도 피해자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끝이 나게 됐고 남자친구는 결국 다양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이 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지만 더 불안하더라고요. 언제 또 올지 몰라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이후 집 밖에 잘 나가지도 않았어요. 작업실도 집으로 옮겨서 집에서만 작업하고 최대한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와서는 저를 한번 물끄러미 보시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랬다고 절대 제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알죠, 알아.
그래도 아빠 덕분에 내가 각성해서 그 나쁜 놈 잡았는걸?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더 씩씩하게 장난치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까지 이르면 어쩌나 걱정을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눈물이 나서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아버지 말 안 들어서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다들 어디서 들었는지 제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친구도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냈어? 네 소식 들었어. 미안하다. 내가 이상한 놈 소개시켜줘서. 아니야, 나도 좋아했는 걸 뭐. 그거 아니었음 너도 소개시켜줄 생각 없었잖아. 그건 그렇지. 아니 근데 그놈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닌 거야? 나도 몰라. 그냥 자기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아휴, 그 자식 이야기하기도 싫다. 그거 알아? 나이도 속였다. 나보다 10살은 넘게 차이 나더라. 미쳤네. 고생 많았네. 아니 와이프 친구도 고생 많이 한 것 같더라고. 와이프가 걱정 많이 했어. 친구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몰랐잖아. 그 와이프 친구는 자기 같은 사람들 도와주더라고. 너 덕분에 달라졌다고 하더라. 와이프도 너 아니었으면 친구가 이런 일 당했는 거 몰랐다면서 진짜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그 여자분이 참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걱정해주는 동성 친구가 있어서 부러웠습니다. 몇 분을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다 저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남아있는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친구 보고 느낌이 좋지 않다고 한 그 친구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친구는 괜찮냐고 제게 물었고 그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미안했습니다. 그 친구 말이 맞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때 미안했어. 나도 너 말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냥 너무 서운해서 그랬던 것 같아. 미안. 그렇게 끝내면 안 됐었는데. 다시 연락하고 지내도 될까? 다시 그 친구와 연락을 하게 됐지만 그 친구에게도 모든 속사정을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제 저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제 남자친구, 아니 그 나쁜 놈 덕분에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말솜씨도 있고 꽤나 번듯한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경계를 하더라고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무 사람을 가리니 스스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많은 사람들 속에 관심을 받고 살았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만난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사랑하기는 했는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만약 남자친구가 돈이 없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좋아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간 사람이고 처벌을 받아도 마땅한 인간에게 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저라면 가서 물어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생각만 하고 잊고 살겠어요? 물론 잊는다고 잊혀지지는 않지만 저는 잊는 게 속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잊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만 봐도 못 잊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잊는다 하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어머니가 전만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웃기지 않아요? 점쟁이가 정말 용한 건지 아니면 때려 맞춘 건진 몰라도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사달이 났으니 말이에요. 그 말을 못 듣고 결혼을 했다면 후회했을까요? 그냥 이대로 묻어두고 사랑으로 살았다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쓰다 보니 감정이 올라오네요. 잠시 하소연을 좀 해도 될까요? 요즘 하루하루가 참 힘들어요. 잠도 잘 오지 않고 가끔은 그놈 목소리가 들려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도 집중이 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더라고요. 여기저기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기 위해 동호회도 가입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물며 의사 선생님도 믿지 못했어요.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는데도 의사 선생님을 못 믿어서 제 말을 좀 아끼게 되더라고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지 않나요? 고작 남자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을 다 바꾸니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저? 그냥 사연을 신청하면서 위로를 좀 해줬으면 하는 기분으로 글을 썼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공간이 있어서 속 시원하게 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글이라도 쓰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좋네요. 그럼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해볼게요.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의 얘기로 들을 땐 재밌었는데 제 얘기를 직접 털어놓으려고 하니까 약간 떨리기도 하네요.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중대한 결정을 놔두고 한 번쯤 상담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사실 마음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지 오래이긴 합니다. 일단 이 모든 이야기의 근원은 저희 시어머니 한 사람, 딱 그 사람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거기 한몫한 동서도 만만치 않지만 말이에요. 어머니는 처음에 동서를 보셨을 때 그날로 집에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곧장 까먹으신 건진 몰라도 마치 그 말을 안 했던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셨죠. 아유, 공부만 했다더니 뭐처럼 못난이가 다 있냐. 인물은 네가 훨씬 더 낫다. 하여간 명철이 놈은 왜 저런 인물이 없는 색시를 얻었대. 아유, 지 인물 다 베리는 짓이야 저게. 밖에 돌아다니면 아주 다들 못난이 맹순이를 얻었다고 욕하겠다 아주. 어머니는 그렇게나 동서의 외모에 즐겁을 하며 뭐 저런 얼굴이 다 있냐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싹 다 잊어버리시고 이후에 동서의 신분인 의사라는 자리에 완전히 사로잡히셨어요. 큰아들 장가를 보낼 때와 달리 막내 아들을 보낼 때에는 꽤나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받으셨거든요. 그때 아주 입이 짝 벌어지면서 곧장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던 게 생각나요. 얘 큰애야 이리 와봐라. 이거 작은애가 준 가방이야. 아유 내가 언제 이런 걸 다 매보냐 세상에. 아우 이거 신림동 여편네가 그렇게 자랑해대던 가방인데 내 거가 더 큰 것 같다 그치?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는 아줌마가 있으신데 그 아줌마는 그렇게 어머니랑 맨날 중내에 사내하면서 지내요. 이름하여 신림동 아주머니신데 실제로 그 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이사 오신 지도 오래됐고 어머니가 그쪽 동네 사실 때 알게 된 분이에요. 무튼 그분이 그렇게 자식 자랑이나 집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거기에 맺힌 한이 많았는지 툭하면 저한테 욕을 해대셨어요. 내가 그 여편네만 만나면 아주 뒷골이 땡겨서 못 살아. 아우 할망구 같은 얼굴을 하고서 보석이니 가방이니 줄줄 걸치면 뭘 하냐? 지 자식들 좋은 대학도에 갔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해대는데 그래가지고 지를 찾아오길래 몰래 같이 끼고 사는 내 팔자가 훨씬 낫지? 네, 맞아요. 어머니 말씀처럼 어머니는 당신 큰아들 부부를 끼고 살고 계신답니다.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냐면 어머니가 마치 곧장 죽을 사람처럼 저희를 붙잡으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어머니는 우리가 결혼을 할 무렵에 암투병을 한번 거치셨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실 때긴 했었어요. 지금도 주의하고 계시긴 하고요. 아주 당당하게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본인 얘기를 하셨답니다. 내가 몸이 이래서 아무래도 큰아들인 승철이는 데리고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몸 혼자 가누고 돌아다니고 할 때까지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 그렇게 짐되는 건 없을 거예요. 살림도 가르쳐주고 어쩌고. 아무래도 그쪽 어른들이 볼 때는 집에 어른이 누구라도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나도 얘네 오래 끼고 있을 생각은 없어요. 한 1, 2년 데리고 있다가 내보낼 생각이에요. 어머니는 이처럼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3년 정도 연애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다들 많이 놀랐었고 어머니 앞으로 무수하게 동정어린 시선들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 아니면 결혼을 더 미뤘어야 했던 건지 아니면 더 베스트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지 않았을지 싶네요. 괜히 분위기에 휩싸여서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빨리 결혼도 하고 당분간은 합가해서 같이 살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어머니가 저한테 되게 잘해주시기도 했었거든요. 수지야, 나는 옛날부터 며느리랑 오순도순 잘 사는 게 꿈이었어요. 시자 들어가면 다들 경기를 한다더라. 우리는 그러지 말고 살자.
우리는 부침개 먹고 놀고 먹으면서 잘 지내보자, 응? 사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어머니는 혼자 아들과 살고 계셨거든요. 아들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막내 도련님은 자취를 하고 있어서 얼굴 보기 쉽지 않았어요. 장남인 우리 남편과 함께 지내오셨는데 막상 본인 몸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을 내보내기 너무 아쉬운 거겠죠. 저도 그 부분은 100번 이해하고 근처에 암 환자가 없어서 그런지 어머니의 병환은 저에게 더욱 크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역시나 소소하게 불편한 부분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암 관련 수술도 아주 잘 끝났고 모든 게 원만하게 가고 있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좀 되게 까다로우시고 은근히 저에게 시켜대시는 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환자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나중엔 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그냥 넘기기 힘들 정도였어요. 수지야. 너 그거 뭐야? 커피야? 아유, 밖에서 사들고 온 거냐? 아유, 집에 있는데 뭐하러 마셔? 그리고 너 그런 거 마시다가 암 걸린다, 응? 항상 말씀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고 또 이미 합가해서 사느라 당장 아들 부분에 돈 들어갈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툭 하면 아껴 써라, 절약해라, 사치 부리지 말라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어머니, 이거 커피 정도는 제가... 아니, 이거 얼마 안 해요. 저 출퇴근길에 어쩌다가 가끔 사 먹는 건데. 이때 저도 말을 흐리면서도 약간 기분은 상했는지 할 말을 다 했었답니다. 어머니는 제가 반박만 했다 하면 곧장 미간을 찌푸리시면서 뭐라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제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바로 다름 아닌 삐지는 거란 말이죠. 뭐라고 대꾸를 해서 오고 가는 말이 있으면 사실 뭐 그 자체도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인상만 확 쓰고 있는 건 더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저 어머니 식사하실 거죠? 저녁 준비는 제가 할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녁 무렵쯤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어머니는 입이 아주 대빨 나와서는 인상을 팍 쓰시더니 아주 짧게 툭 하고 대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너 저리 나와 있어. 그냥 이렇게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툭 뱉으시고는 그대로 씩씩거리면서 주방에서 냄비나 소스, 재료들을 쾅쾅거리면서 마구 내치시더라고요. 그럼 어쩌다 일찍 퇴근해서 왔다가 저녁 준비하는 내내 눈치 보면서 어머니 주변을 맴돌아야 하는 거예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꼭 그렇게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그제서 막 앵기듯이 앵앵거리면서 본인 얘기를 잔뜩 해대시고요. 저랑 남편이 둘이 뭔가 얘기하고 어쩌고 할 시간도 주지 않으시고 거실 소파에 아들 옆자리를 냉큼 차지하시고는 그대로 붙어서 계시는 겁니다. 도통 신혼부부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으셨고 참다 못한 제가 둘이 가끔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디가 아프고 힘들다며 생떼를 쓰셨어요. 이게 암 환자 시어머니를 둔 나의 숙명인가 생각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말리셨나 싶었고요. 수지, 너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뭘 하냐. 김서방 인상도 좋고 수더분해 보이긴 하지만 너무 우유부단해 보였어. 지 엄마랑 네 사이에서 뭐 얼마나 제대로 중심을 잡아주겠어. 끼케야 뭐 한두 마디 하고 말겠지. 암 환자랑 같이 사는 건 자식이라도 힘들어. 근데 네가 뭘 안다고 겁도 없이 며느리로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어. 어우, 속 터져 진짜. 장담하건대 너는 니네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못 나와. 그리고 요즘 암 걸려도 잘만 오래오래들 살아. 그 핑계로 니네 계속 데리고 못 나가게 할걸. 엄마의 말이 너무 과격하게 들려서 심했다고 생각했던 걸 보니 그때는 제가 아직 덜 불편했었나 봐요. 어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너무 갑갑하게 만들고 숨막히게 만드시더군요. 아예 대놓고 시집살이를 시키면서 막말을 하진 않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삐지시면 며칠을 갔어요. 그리고 저랑 남편이 주말에 나들이나 여행이라도 가려고 하면 그렇게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내셨고 한번 폭발해버린 제가 멋대로 나가버리자 그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이리 와서 좀 앉아봐라. 너 아무리 그래도 이 집에 어른이 살고 있는데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어?
너 내가 아픈 거 알잖아. 아픈 시어머니 두고서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이 집이 네 집이니? 그렇게 문 쾅쾅 닫고 다닐 일이야? 저는 웬만하면 참고 어머니와의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한 집 살고 있는 데다가 제 스트레스도 엄청났거든요. 암 환자한테 독서를 퍼부은 못된 며느리라는 말 듣기 싫어서 참았는데 그날은 저도 어떻게 돼버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만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전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 아프신 것 같아서 주말에 우리 둘이 어디 나가고 싶어도 참고 돌봤고 같이 있어드렸잖아요. 그렇게 지내온 게 벌써 신혼 1년하고도 반년이 다 넘었어요. 그러면 저희 부부끼리 좀 어디도 가고 데이트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이 아니라 저희는 부부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다 알아듣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으면서도 금세 눈에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뒤쪽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을 보니 제 편을 애지간하면 들어주려던 남편도 마음이 약해졌었나 봐요. 엄마 왜 그래? 울어? 저는 여기서 정말 휘청할 뻔했답니다. 정말 너무 뻔하고 뻔한 생각하고 싶지 않은 패턴으로 상황이 흐르는 거예요. 며느리 말에 충격받은 아픈 시어머니가 스르륵 주저앉아 소파에 기대 있고 그 모습을 아들이 위로해주는 상황. 저는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과감하게 핸드폰 들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뒤늦게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으며 제발 자기 한 번만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수지야,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우리 1년 안쪽으로 근처에 집을 얻자. 응? 이사를 가자. 나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너랑 엄마 사이에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있을 것 같아. 처음부터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우리 그냥 어머니랑 따로 살자. 그리고 내가 자주 찾아뵐게, 응? 남편은 제가 이 무렵 때 꽤 심한 소리를 하고 이혼하자는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지 자기가 알아서 해결 방법을 저에게 제시하더라고요. 알아서 본인이 답을 찾아왔으니 그냥 참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근처에 집을 얻게 됐고 이걸로 어머니에게 통보를 할 때도 엄청난 진통을 겪어야 했어요. 그래, 그럼 전부터 나간다고 했으니 그래야지. 그래, 집은 알아봤고? 어머니는 이 말을 하시면서도 말을 다 못 잇겠다는 듯 아주 괴로워 죽겠다는 얼굴로 우리를 응시하시는데요. 정말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밥을 안 드시고 무언에 투쟁을 하시는데 한눈에 봐도 얼굴이 파리하게 말라가는 거예요. 와, 진짜 안 되겠어서 남편에게 선택을 하라 했고 남편은 아주 큰맘 먹고 저를 따라 이사를 했어요. 어머니는 그때 대단하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도 그쯤 되니까 머리가 차가워지고 아주 냉정해지더라고요. 남인 어머니한테 이렇게 휘둘려서 내 젊은 인생이 엉망이 될 순 없으니 그냥 큰맘 먹고 쪼개지기로 한 거죠.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나온 생활이 시작되긴 했고 우리는 얼마 안 되어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참 요상하게 말이죠. 남편이 저를 따라서 나와준 건 참 고맙게 생각해요. 암 환자인 엄마를 두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진짜 힘드니까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다른 한 가지 이상하게 분가를 하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묘하게 아주 기이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저에겐 그것에 대해서 딴지 걸 것이 없도록 조건을 하나 걸어두더라고요. 왜? 나는 우리 엄마도 그냥 놔두고 수지 너를 따라 나왔어. 내가 뭘 어쩐다고 했어? 그때도 말했잖아. 엄마 자주 들여다보긴 할 거라고. 지금도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내가 남편 낸 우리를 안 한 게 아니잖아. 이 인간은 그렇게 말해두고 입덧하느라 힘들어하는 저를 놔둔 채 자기 엄마랑 저녁 먹으러 그쪽 집으로 넘어간 거예요. 전 신물이 올라오고 속이 울렁거려 죽겠는데 아무렴 암이라서 지금 관리하느라 힘든 자기 엄마만 하겠냐는 거죠. 이 시기 때 그렇게 많이 싸우고 이윽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딸아이를 낳게 됐답니다. 이때는 어머니는 본인이 하신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매번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하더군요. 이봐. 저녁에는 승철이가 우리 집으로 넘어오고 아침에는 내가 이리로 우리 손녀 보러 오고 엄하게 맨날 버스비며 기름값 버리고 이게 뭐냐고. 그냥 한 집에 살았으면 두루두루 절약했을 텐데. 예민한 누구씨 때문에 꼴이 이렇게 돼버렸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방 비워져 있으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와. 저는 기가 차지도 않아서 그냥 지켜보다가 얼마 후에 남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종결지었어요. 남편은 몹시 자기 엄마를 안쓰러워했지만 제가 강경하게 나가고 명분이 있을 때에는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었어요. 나 한 번만 말할게. 적어도 내가 좀 편해지기 전까지는 어머니 못 오시게 해. 당신 애기 육아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당신 말 맞다나 어머니도 아프시잖아. 아니 뭐하러 아프신 분이 자꾸 여기 왔다 갔다 하시게 해. 나도 아파. 나도 손목이랑 여기저기 다 나갔어. 아픈 사람 둘이서 한창 손 많이 가는 애기 두고 뭘 하란 말이냐고. 그때 당신이 회사에서 나와서 우리 셋 시중 다 들어줄 거 아니잖아? 어머니 오셔서 계속 애기 뭐 해줘라 저거 해줘라 얘기하시면 나 진짜 너무 지치고 불편해. 게다가 밥까지 차리라고? 그러고 저녁에 당신 오면 당신 밥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나 그럼 엄마네 갈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특단의 조치를 드러냈고 남편도 결국은 수긍하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아무튼 이래저래 저한테 불만이 아주 많을 거예요. 한 집에 잘 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아들 데리고 나가버렸지. 둘이 애기 낳았대서 자주 보러 가려고 했더니 지 힘들다고 못 오게 하지. 아주 저한테 쌓인 거 천지였겠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애를 낳고 키우는 동안은 어찌어찌 넘어가게 됐는데 그리고 그 사이 어머니도 아주 잘 회복을 하셨어요. 초기 발견을 하셔서 그런지 수술이나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고도 나을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앓는 소리를 엄청 하시긴 했지만 그거야 제가 같이 사니까 힘들었던 거라며 나중에 기억이 미화되기도 하더군요. 왜 미화라는 표현을 쓰냐면 떨어져 있을 땐 모르다가 가끔 만나서 다시 어머니를 겪다 보니 어머니를 제가 힘들어하는 어떤 부분들은 너무나 여전히 그대로였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애 낳고 한창 키우고 3살쯤 되었을 무렵 홀로 떨어져 살던 시댁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견례도 하고 아까 앞서 말했듯이 예비동서 얼굴도 보고 그때는 어머니가 엄청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의사라는 직분에 맞게 수입도 좋고 집안도 좋은 동서가 우리 어머니한테 꽤나 선물을 해대다 보니 마음이 변하셨나 봐요. 결혼할 때 받으신 것들 그리고 이후에 동서가 자잘하게 해드린 선물들을 받아보시더니 무슨 생전 없던 딸이라도 생긴 양 갑자기 엄청 예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는 계속해서 어머니랑 선을 긋고 거리를 뒀어야 했는데 왜 애매하게 어머니를 짠하게 여겨가지고 다시 왕래를 했던 걸까요? 많은 며느리들이 거의 그런 기점부터 실수를 하고 잘못 멱살 잡혀서는 자기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시달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회복하시고 난 뒤에도 꾸준하게 치료가 필요했지만 아무튼 큰 병을 치러서 그런지 몰라도 목소리도 쉬시고 뭔가 성격이 더 날카로워지셨어요. 그리고 뭐랄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욕심이 많아지셨답니다. 이번에 나는 애들 다 같이 데리고 여행도 다녀오고 싶어. 내가 죽은 문턱까지 갔다가 나왔는데 못할 게 뭐 있냐?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봐야 돼. 나는 그날 밤처럼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고 싶지가 않아. 얼마나 앞으로 더 살지 몰라도 죽기 전에 후회 같은 건 하기 싫다고. 이런 어머니의 말씀이 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약간은 적용이 되기도 하지만요.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행위에 제가 왜 동원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피곤하게 말이죠. 얘 큰애야. 이번에 동서는 여행 같이 못 간단다. 뭐 진료가 많다나. 하긴 연휴에도 다들 안 쉬고 일들 하잖냐. 쟤도 얼마나 힘들겠어. 게다가 임신 중이니 몸이 보통 힘든 게 아니지. 게다가 우리끼리 잘 다녀오라고 용돈까지 보내줬어. 하여간 보통 기특한 게 아니야. 내가 늙음하게 막내 며느리는 제대로 로또 맞은 기분이다.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며느리가 하나도 아니고 딸랑 둘이 있는 중에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뭐 로또가 안 됐다, 잘못됐다고 표현하고 싶으신 게 느껴져서 좀 짜증나더라고요. 본인이 아팠던 거면 아팠던 거지 왜 그 한을 자식들을 통해서 그것도 큰 며느리인 저를 통해서 풀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애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일 하랴 새로운 일 알아보느랴 엄청 바빴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툭 하면 전화해서 아직도 어디가 아프네 하고 신팔을 읊어대시는 거예요. 적당선에서 무시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드리고 있었어요.
사실 다 안 해버리는 방법도 있었지만 당시에 남편이랑 저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제 잘못은 아니고 남편이 새로 사업을 한답시고 일을 벌린 게 있었어요. 그 일이 바쁘기도 하고 너무 고생스럽다 보니 얼굴도 몇 번 못 보는 데다가 남편은 매일매일 날이 서 있었답니다. 저기, 당신 이번에 애 데리고 어머니한테 좀 다녀와. 난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혼자 운전해서 갈 수 있지? 5분도 안 되는 거리잖아. 이때 저도 받아쳐서 뭐라고 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오면 되기도 하고 남편이랑 웬만하면 싸울 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둘 다 예민해지고 입만 열면 싸워댈 때고 우리 딸은 심장이 좀 약한 편이라서 저도 괜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짜 애 크기만 해봐라. 아픈 것만 좀 정상이 되기만 해봐라 하고 약간 벼르고 있었답니다. 무튼 그렇게 해서 저 혼자 운전해서 어머니한테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때 되게 황당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너 그러고 그냥 가지 말고 이거 전이랑 음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동선에 좀 갖다 주고 가. 애는 여기 놔두고 너만 잠깐 몸만 다녀오면 되잖아. 갔다 올 수 있지? 네? 아니요, 어머니. 저 이후에 약속 있어요. 아니. 저도 저희 집 가야죠. 그리고 이 사람도 없는데 제가 무슨 혼자서 서방님 댁을 가요. 나중에 동서 보고 들려서 가져가라고 하세요. 이 말을 하면서도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어요. 되게 당황스럽고 짜증이 나서 아주 꺼벙한 눈을 하고 어머니를 어이없단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얼마나 약삭빠른지 제가 기분 나빠할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건가 봐요. 제 쪽은 일부러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본인 할 말만 따다다 전하시는 거예요. 으이그, 야! 네 동서가 여기 왔다 갔다 할 정신이 있었으면 진즉 왔겠지 않았겠냐? 여기 못 와서 너무 미안하다고 용돈도 보내고 과일도 보내잖아. 그럼 지도 명색이 시댁 있는 며느리인데 시댁에서 만든 나물이면 전 맛이라도 봐야지. 둘이서 이 명절에 뭘 해다 먹겠어? 나라도 해다 줘야지.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알아서 하시던지 아니면 본인 막내 아들이랑 얘기를 할 것이지 왜 애를 안고 운전까지 해서 온 저를 시키는 걸까요? 저는 딱 잘라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갈수록 저는 스트레스 받을 만한 거리들을 제 안에 쌓아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저도 집에서 엄마 아빠 다 기다리고 계셔서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동선에까지 차로 간다고 해도 지금 차 밀려서 40-50분 걸려요. 저희 집은 저 온다고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거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 저는 오후 시간 다 버리는 거예요. 애도 지금 지쳐서 잘랑말랑한데 그렇게 되면 너무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동서랑 얘기하시던지 아니면 서방님 오라 하세요. 이렇게 톡 쏘아붙이면서도 전 하나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본인 아들, 둘째 아들과 그 며느리가 안아본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해놓고 이 자리에 꾸역꾸역 시어머니 혼자 명절 보낼까 찾아온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동네 북도 아니고 왜 온 김에 다 시켜 먹으려고 하는 거냐고요. 어머니는 역시나 그 꽁한 성격답게 그때 입을 꽉 다무르시더니 잔뜩 화가 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러면서 너무 웃긴 게 삐진 티를 아주 단단히 내시는 거예요. 전 부치고 잡채하는 건 저랑 같이 해놓으시고서 막상 집에 간다고 준비하는 저한테는 조금도 내주시질 않더라고요. 무려 제가 직접 했는데도 말이죠. 저도 이미 기분 버릴 대로 다 버려서 그냥 대충 챙겨 입고 졸려서 칭얼대는 딸내미를 안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갖다가 그 다음날 단톡방에 정말 믿을 수 없는 넋두리를 늘어놓으시면서 터뜨리셨더라고요. 내 팔자가 복이 없어서 서방 보내놓고 암이나 걸리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번 명절은 정말 너무 우울하다. 둘째네는 늦게라도 다녀갔으니 고맙다. 니네 얘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글을 몇 줄 써두셨는데 저 아침에 일어났다가 이 통 내용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말이에요. 당장 전화해서 따질까 말까 하다가 남편이 외려 저를 다그치길래 이제 이쪽이랑 싸우게 됐어요. 당신 어제 어머니한테 안 갔어? 내가 다녀오라고 했잖아. 와, 어이가 없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당신이 하고 있어 지금. 나 어제 갔다 왔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지금 삼자대면 해볼래?
나도 지금 어머니한테 따지고 싶어. 왜 글을 그 모양으로 써놔서 하소연을 하고 계시냐고. 지금 동선에만 쏙 빼고 아니라고 말하는 자체가 뭐야. 큰 며느리인 나한테 불만이라는 거 아니야? 나 이런 식이면 이제 어머니한테 안 갈 거야. 그러면서 둘이 얼마나 불티나게 싸워댔는지 생각해보면 싸운 것도 웃겨요. 남편이 무조건 저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저보고 왜 말을 그렇게 하냐며 엄마 기분 하나 못 맞춰주냐면서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점점 남편과 어머니에게 이골이 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 명절에도 저 혼자서는 안 간다고 버텼어요. 결국 그 해에는 제가 안 가고 동서만 갔었던 건지 동서가 아주 보란듯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얄밉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동서가 저한테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형님, 시간 되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그쪽 동네로 찾아뵐게요. 다른 게 아니라 형님 찾아뵙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당시에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동서랑 따로 밖에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알고 싶긴 했었어요. 우리 집 근처로 자기가 찾아와서는 외제차에서 내리면서 몬 과일 세트랑 쇼핑백들을 갖고 내리더군요. 어머, 동서 이게 뭐야? 뭐 이런 걸 갖다 줘. 에이, 형님. 제가 결혼하고 정신이 없어서 얼마간 형님을 챙겨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이거 얼른 사용하지 마시고 받으셔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쇼핑백을 내미는데 일순간 기분이 좋았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선물을 잔뜩 하고는 각자 주문해서 차를 마시게 됐어요. 별로 편하지 않은 관계의 동서였고 그리고 명절에 자기가 다녀온 티를 내면서 여우짓을 하던 모습이 좀 쎄하더라고요. 이제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곁을 주면서 연락을 해온 것도 좀 심상치 않았고요. 얘기 나눠보니까 역시 저한테 용건이 있긴 했던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너무 웃기기도 하고 하여간 안 좋은 쪽으로 기가 차서 대답을 금방 하진 못했어요. 한편으론 어머니가 좀 짠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서 눈에는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싶어서 황당하기도 했었고요. 저 형님 다른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 암이셨잖아요. 근데 몇 번 상황을 제가 좀 지켜보니까 재발이 되실 수도 있고 혹 아니라고 해도 이제 자식들이 조금은 역할을 나눠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한참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어째 점점 뉘앙스가 누군가가 결국은 언젠가 모셔야 하지 않냐 그 얘기인 것 같았고 역시나 제 예감은 적중했어요. 제가 슬쩍 중간에서 말을 가로채서 먼저 물었죠. 그러니까 동서 말은 그거지? 누군가 모셔야 할 텐데 그게 동서는 안 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이 얘기야? 탁 집어서 물었더니 동서는 일순간 안경 너머로 눈이 잠깐 커지더니 다시 난감한 듯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기가 그렇게 전달이 돼버렸네요. 사실 뭐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네. 아무튼 저도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긴 해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빠 병원이 엄청 바쁜 관계로 지금 남편이 혼자서 애 케어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제가 집안일을 못해요. 진짜 엉망진창이라 애도 불평하고 남편도 엄청 뭐라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살림솜씨도 없고 가정을 거의 못 돌보고 있네요. 이때쯤 저도 슬쩍 미간에 주름이 잡히더군요. 동서, 말 돌리지 않고 바로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니까 동서는 어머니 모시는 상황이 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그 얘기를 굳이 나한테 전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누구건 간에 자식된 도리로서 모셔야 할 것 같다는 얘기는 내가 하길 바란다는 거 아니야? 내가 맞게 이해한 거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대체 제가 뭘 그렇게 무르게 살아길래 별로 왕래도 안 해보았던 동서한테 이처럼 만만하게 보여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바보처럼 얘기해놨으면 그런가 싶기도 했고요. 무튼 동서는 당황하면서 말을 삥삥 돌려대더니 결국은 인정을 했고요. 그 갑작스런 선물들은 그런 역할을 저에게 맡기기 위한 아부용 조공이었던 거죠. 이때 너무 머리가 아프고 짜증스러웠지만 이왕 우리 집에 둔 것들이고 그냥 일단 놔두고 가라곤 했어요. 동서는 그 뒤로 제 눈치를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70대에 암을 겪었고 오늘 내일 하시는 날들이 올 확률은 있겠죠.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 데다가 효심지극한 두 아들은 서로 모시려 들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동서는 손쉽게 빠지고 싶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저한테 슬쩍 넘겨버린 모양새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후로 몇 번 동서한테 연락이 왔었고 그 얘기는 쏙 뺀 채 대하길래 저도 그냥 모르는 척 대꾸는 해왔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번 설에 대형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동서도 사실 이렇게 일이 커지길 바라진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너무 생각 없이 일을 질러버리신 게 문제죠 뭐. 그리고 제가 볼 때 동서가 제게 했던 부탁을 서방님이 모르실 것 같긴 했어요. 무튼 저로서는 제 자신을 지키고자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서 일을 저지르게 됐답니다. 이 모든 일을 자초한 건 어머니와 동서 그 둘이라고 생각해요 전.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설날에 세뱃돈 주는 것 같고 뭐 얼마나 준다고 그렇게 구냔 말이죠. 이때 모처럼 만에 정말 몇 년 만에 동서네랑 저까지 해서 다 같이 어머니 댁에 모였던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엄청 들뜨셨는지 이것저것 음식도 하시고 몸도 성치 않다면서 많은 것들을 해두셨더라고요. 그 자체까진 딱 좋았는데 이후로 제 딸이랑 동서네 애랑 꼬맹이들이 세배를 하게 됐어요. 둘이 나이 차이도 있고 엄연히 누나랑 동생이기도 했는데 어머니가 정말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나란히 세배를 하는 꼬맹이들이 아무리 세상 물정 천지구별을 못한다지만 어떻게 똑같이 고개를 숙였다 일어난 애기들한테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냐고요. 아이고 우리 손주 머리 똑똑한 애미 만났으니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옛다 10만 원. 할미가 크게 통 썼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대뜸 5만 원짜리 2장을 조카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째 순서는 우리 딸이 더 먼저일 텐데 저쪽부터 주신 게 좀 불안하다 했어요. 그래놓고 곧장 우리 애를 보시더니 와 저는 정말 이때 들은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당장 일어나서 눈앞에 있는 상을 다 뒤엎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래 너도 여기 받아라. 옛다. 너는 그래 머리 똑똑한 애미는 아니고 그냥 애미지 뭐. 성질 좀 고쳐야 하는. 아니다. 그래, 너는 너그 애미 잘못 만난 거야. 네 탓을 해라. 그러면서 저를 힐끔 보시더니 우리 애한테 꾸깃한 1,000원짜리를 꺼내서 애 손에 쥐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애들이 대체 뭘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받아서 할미 고맙다며 인사까지 꾸벅했어요. 이때 정말 눈이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그 말에 동서는 움찔하면서 저를 보더니 어머니가 자기를 보고 낄낄거리고 웃으니까 또 그 장단을 맞추며 같이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때 너무 분노해서 콧김이 막 나오고 뭐라고 하려는 차에 남편까지 제 화를 돋궈버렸어요. 엄마가 농담한 거잖아. 그냥 좀 앉아. 아니 놔봐. 이거 놔. 제가 남편이랑 실랑이를 벌이자 어머니는 그걸 보시고 또 미간을 팍 찌푸리시더니 진짜 간만에 이렇게 자식 며느리들 다 모인 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주제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봐라. 저렇게 썽을 내니 인상이 그대로 굳어져서 맨날 찡그리고 있지. 너 그러니까 내가 성질 고치라는 거야. 이제 매년 꼬박꼬박 와서 제대로 챙길 생각을 내라. 이 김에 너도 네 성질 고쳐. 여기서 저는 더 이상 그 누가 와도 누구 할아버지가 와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해버리게 됐어요. 고마운 걸 모르는 할망구 같으니 그간 무시해댄 거 다 참고 꾸역꾸역 명절에 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대놓고 손주 손녀 차별에 뭐 저보고 성질을 고치라고요? 여기서부터 저는 주체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마치 랩을 하듯이 그대로 쏟아내버렸어요. 저한테 손가락질 해가면서 낄낄거리던 어머니는 제 얘기가 길어질수록 점점 얼굴을 붉히셨고 이내 평소에 하듯 입을 앙다물고 분노에 차서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달라진 게 있다면 그 노려보던 대상이 저뿐 아니라 그렇게 오구오구 하시던 동서한테도 불길이 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로또 며느리야 하던 막내네 며느리한테 미리 버림받은 게 어떠신지 아주 의중이 궁금했어요, 전. 제 성질을 뭐 어떻게 고치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니도 어머니 앞길부터 미리 좀 보셔야 할 텐데 왜 엄한 제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그거 아세요? 모르시겠다. 동서가 저한테만 다녀와서 말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아실 리가 없겠네요? 이쯤부터 동서 눈이 커지더니 그때 식탁에서 사과를 아삭거리며 먹고 있던 서방님까지 동시에 저를 아주 뚫어지게 응시하는 거예요.
남편도 분위기 험악한 상황에 제가 맞받아치기 시작하니까 긴장하는 눈치였고요. 저는 애지간해서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거든요. 의사 며느리랍시고 동서가 그렇게 예쁘세요? 의사니까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동서 다 받아주시더니 정작 동서는 어머니를 그닥 예뻐하지 않던데요. 어머니 나중에 아프시면 모셔야 될까봐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말이 끝나자마자 동서는 저를 다급하게 불렀어요. 형님, 잠깐! 저기, 왜 그러세요, 형님? 이러면서 허둥지둥 저를 불렀고, 저는 아랑곳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야말로 잘 모르겠으니까 동서랑 어머니랑 둘이 얘기해보세요. 전 성질 나빠서 어머니 못 모실 것 같거든요. 어머니도 싫으시잖아요. 근데 어째요? 그럼 희망은 동서밖에 없는데 동서가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저 찾아왔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명품이랑 사가지고요. 아주 자기한테 모시라고 할까봐 기겁을 한 눈치더라고요. 이쯤부터 진짜 뭐 폭우라도 쏟아지고 그걸 다 얻어맞은 양 일동이 전부 저를 빼고 조용했어요. 꼬물거리는 애들 목소리를 제외하고 말이에요. 남편 그리고 서방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동서 쪽을 쳐다봤고 동서는 안경을 벗더니 고개를 푹 숙이곤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동서도 대차게 얄미운데 전 모든 악의 근원은 어머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서도 너무너무 싫지만 돈 더 갖고 와서 살랑거리는 며느리는 봐주고 꾸역꾸역 몸으로 떼어가며 신혼 초부터 어머니 장단을 맞춰드린 저는 저렇게 무시해대는 어머니. 전 어머니도 제대로 엿먹어보라며 폭로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 인상이 뭐요? 저도 인상 찡그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뭔데 제 자식한테 저를 갖고 애미 잘못 뒀네 어쩌네 저주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뭐 어머니 마음에 드는 인상이 있으시긴 해요? 언제는 동서 결혼 전에 뭐 저런 못난이가 왔냐고 못난이 인형 같아서 속상해 죽겠다고 하셨잖아요. 선물 몇 개 받고 나니까 동서 얼굴이 갑자기 연예인처럼 보이시는 건 알겠는데 거 너무 티나게 좀 그러지 마세요. 진짜 사람이 참고 또 참고 하니까 정도를 모르시네. 이 말에 여지껏 얼굴이 벌개져서 동서 쪽을 보고 계시던 어머니는 더 얼굴이 벌개질 수도 없을 정도로 벌개져서는 딴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동서는 이때 한쪽 미간을 확 찌푸리면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봤고요. 오해하지 마, 동서. 나는 동서 같고 정말 단 한마디도 안 했어. 난 듣기만 했어. 듣기만 한 게 잘못은 아니지? 내가 판을 벌린 것도 아니고. 상견례 갔다 와서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거야. 며느리 잘못 들였다고. 어디서 저런 인물 없는 걸 데려왔냐고 말이야. 그러고 보면 동서도 그런 입지에서 어아둥둥 로또 며느리 되느라 되게 고생했다. 그치? 더 이쁨 받으려면 어머니 모시는 걸로 금메달 따야지. 왜 여기서 포기해? 포기하지 말고 한번 잘 모셔봐. 난 이미 틀렸어.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려 죽겠는데 남편이 저보고 적당히 하라며 나가자고 하더군요. 왜? 내가 자기 어머니한테 야단 맞고 별 말 같자는 소리 듣고 있을 때 당신 가만히 있었잖아. 왜 그때는 이렇게 안 말렸어? 어머니가 싫은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빠? 그럼 나는 당신 되게 웃긴다 진짜. 아니 여보 좀 조용히 해. 왜 그러냐고. 애들이 듣잖아 좀 제발. 뭐? 그럼 어머니는? 우리 애 들으라고 직접 귀에다 대고 하신 말은 아무렇지도 않나 보네? 당신이 그러고도 애 아빠 맞아? 애가 무슨 남의 집 딸이야? 당신 뭐 옆집 싸움 구경 왔어? 너네 집 일 말리러 왔냐고. 어쩜 그렇게 본인 어머니가 나한테 한 건 아예 귀에 담지도 않고 내가 한 말만 갖고 따져대. 당신도 똑같아. 전 진짜 도무지 어머니의 발언을 그리고 거기서 이죽거리며 순간적으로 저를 조롱하는 표정을 지었던 동서까지 정말 싹 다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도 한파가 온다 어쩐다 하는 와중에 힘들게 애 챙겨서 갔었고 심지어 동서는 1시간이나 늦게 왔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먼저 온 저한테 삿대질해가면서 이건 와라 저건 와라 해서 저를 살살 긁어대시더니 급기야는 저렇게 세뱃돈 푼돈 줘가면서 차별까지 하며 일을 쳐버린 거예요. 아주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그간에 쌓였던 것들을 그런 모양으로 풀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똑같이 나이 먹어가는 처지에 제가 왜 참아야 할까요?
바보같이 시집살이며 조롱하는 소리 계속 듣다가 그대로 60, 70 먹어서 그제서야 이제 죽고 없는 시댁 욕하는 인생 살기는 싫더라고요. 이렇게 난리를 쳐버리고 남편이 끝끝내 가자고 해서 애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뒤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와 남편은 냉전 중이에요. 정말 한마디도 네가 잘못했네 잘했네 하는 얘기는 저한테 하지 않고 있어요. 어쩜 저렇게 지 엄마랑 똑같아서 저한테 화나는 걸 그대로 꾹 참고 열받은 티를 내면서 집 문이란 문은 다 탕탕거리면서 썽을 부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똑같이 지 엄마처럼 속으로 쌓아두고 있다가 저한테 한 번에 털어넣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걸 기다려주다가 그대로 당해줄 생각은 없거든요. 남편에게 통보해뒀어요. 나 지금 냉전 상태 너무 불편하고 내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 당신은 내가 어머니한테 그동안 듣는 말들이나 불리한 상황들 다 알면서도 조금도 내 편 들어주지 않았어. 동서네가 대판 싸워서 이혼 얘기가 나오건 말건 알 바 아니고 나는 당신과 내 관계를 똑바로 하고 싶어. 계속 그렇게 냉전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내 미래에 당신은 없어. 내가 괜한 마음으로 그날 터뜨린 거 아니야. 끝장볼 생각으로 터뜨린 거니까 똑바로 처신해. 이렇게 해두고 남편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나름 꽤 당황했는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눈치는 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뭐 대뜸 저희 엄마 아빠한테 안부 전화를 하고 용돈을 보내드렸다나요? 왜냐면 그날 원래 시댁에서 식사한 다음 별일 없으면 우리 친정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못 갔거든요. 결혼한 이래 지가 먼저 전화드려본 적 단 한 번도 없으면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저렇게 일침을 놓았더니 곳에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지가 따로 용돈까지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엄마도 모든 사정을 다 들으셔서 그런지 어이없어 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네 시어머니도 쥐 죽은 듯 조용히 있고 김서방도 저렇게 우리한테 살살거리며 눈치 보는 거야? 얼씨구, 꼴에 이혼당하긴 싫은가 보네. 예, 너 잘했어. 너 할 말 잘했다. 미친 여편네 같으니라고. 암 걸려서 아프다고 하는 거 다 맞춰서 같이 있어주고 참아줬더니 돈 갖다 주는 며느리한테는 아부 떨고 돈 안 갖다 주는 같이 있어준 며느리는 그렇게 개무시를 해? 네가 아주 속 시원하게 잘 떠들였어. 뒤로 서로 욕해대고 같이 있기 싫어하고 못생겼다고 욕할 땐 언제고 어디 등신 같은 것들끼리 한 팀이 돼서 널 무시해대? 그러다가 지들끼리 바닥 보고 지옥에 떨어진 셈이네. 예, 냅둬 그냥. 엄마 말 맞다나 저는 어머니나 동서를 안 볼 생각이에요. 남편도 저와 이혼을 안 하고 같이 살 생각이라면 제가 일평생 자기 엄마와 그쪽 가족들 안 보고 살 거란 건 각오해야 할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100번 양보하고 한 수 접는다고 해도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닌가요? 아프시다고 해서 맞춰드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혼 때도 같이 있고 싶다고 해서 같이 있어드렸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부부가 부부답게 시간을 못 보내게 해도 참았어요. 분가할 때도 쌩 난리를 피우시고 그 후로도 매일같이 드나드시는 바람에 저 진짜 스트레스 극심하게 받았다고요. 그래놓고 저한테 의사 며느리랑 비교해가면서 제 자식 앞에서 저를 개망신 주는 말을 하고 제 애한테 대놓고 푸대접에 차별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을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제가 계속 봐가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제 인생이 있고 더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동서 사이가 어찌 되었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날 제가 집을 나설 때의 분위기를 볼 때 아주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 난 게 보였어요. 동서는 자기 손으로 이 집을 다 쥐운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자기 외모 품평하고 못난이라고 욕했던 걸 듣고 어이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는 뭐냐고요. 자기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명품 해다 바치는 그 자랑스런 의사 며느리가 말년에 자기 모시기 싫어가지고 큰 며느리 찾아간 걸 알게 된 거죠. 그보다 더한 배신이 어딨나요? 하여간에 사람은 죄짓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한테 함부로 하고 해가 되게 굴었던 행동들 그대로 저렇게 지들이 돌려받고 뒤통수 맞았잖아요. 무튼 저는 이날 폭로해버린 게 제 그간 인생사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첫 시작을 열면서 정말 저의 답답하고 지루했던 결혼 생활을 비로소 해소한 일이라고 봐요. 또 같은 기회가 있다면 똑같이 했을 거고요. 제 안에서는 이미 어머니와 인연을 끊었고 그 둘도 이제 원수만도 못한 사이가 되었을 텐데 명절에 이제 누가 왔다 갔다 할지 참 볼만하겠네요.
그냥 둘이 그렇게 평생 백년해로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2번 다시 시댁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제 인생 살 예정이에요. 남편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도 생각 중이라 많은 방편들을 생각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술술 떠오르는 걸 보니 결혼 내내 저도 너무 많이 지쳐있나 봅니다. 지 엄마밖에 모르는 것들은 아예 장가를 가면 안 되고 장가를 가서도 그 모양이면 언제건 다시 혼자가 되어 살 각오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속 시원히 털어놓고 저는 또 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